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용, 다시 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역선택의 문제, 어드버스 셀렉션하고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뒤이어서 역선택의 문제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봤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모럴 해저드 문제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모럴 해저드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인데 어떤 계약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했는데 고용주와 노동자가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즉 노동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고용주가 100% 완벽하게 모니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히든 액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인 대리인 문제, 영어로 프린시펄 에이전트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또는 자금을 투자를 하고 하는 문제로 확대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로서 첫 번째 모럴 해저드 문제를 우리 에퀴티 컨트랙트에 관해서, 즉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투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주식을 만약에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 회사의 일정 부분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 회사의 CEO라든지 뭐 이런 직원들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임직원들이 실제 주주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것을 회사에 가서 감시를 맨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주와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the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이렇게 되어 있는데, ownership이란 건 주주가 될 것이고, 컨트롤은 이제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모럴 해저드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프린시펄은 주주고 에이전트는 회사의 경영진이 되겠죠. 뭐 실제로 보면 회사의 경영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재벌회사에서 재벌의 실제 오너가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월급장이 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지 회사의 주주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 뭐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굉장히 근사한 사무실을 가지고 회사에 법인돼 있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사고 벽에는 무슨 예술품이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영진 개인을 위해서 뭔가 돈을 쓰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프린시플, 즉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그냥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런 모럴 해저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이를테면 사촌인 이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나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이 이나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밖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10,000의 10,000불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나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밖에 없기 때문에 $9,000만큼의 자금을 외부로부터 뭔가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나가 이제 여러분한테 와서 자, $9,000를 자기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라. 뭐 일종의 벤처 캐피탈 비슷한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9,000를 이나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여러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일종의 90%만큼, 이나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90%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게 되겠어요. 주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나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니까, 근데 전체 필요한 돈은 $10,000이기 때문에 이나가 $1,000를 투자를 하고 여러분이 $9,000를 투자해서 여러분의 지분율이 90%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나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나가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서핑만 하고 있는지 전혀 구별을 못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나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성공한다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100,000에 팔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0,000의 소프트웨어를 팔게 되면 이나의 지분은 10%, 여러분의 지분은 90%이기 때문에 이 $100,000라는 돈이 이나한테는 얼마가 가겠어요? $10,000가 가겠죠. 여러분들한테는 $90,000만큼이 돌아갈 거예요. 지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나가 열심히 일해갖고 $100,000만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나한테는 사실은 10%니까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반대로 이나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셜크라고 하는 셜킹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농땡이를 부리게 되면 그냥 $10,000가 그대로 있어서 $10,000가 뭐 예를 들면 $0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10,000가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나한테는 $1,000가 돌아가고 여러분은 $9,000가 돌아가겠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나는 $9,000만큼의 이득이 생기고 여러분은 이나가 만약 열심히 일하면 $90,000만큼의 $81,000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돌아오지만 이나는 10%의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득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나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나가 일을 하다가 이게 쉽지도 않은 일이고 재미도 없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 일을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나는 별로 손해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내가 처음 갖고 있는 거는 $1,000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그냥 $9,000만 포기하면 되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중간에 끝까지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사실은 보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기회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나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여러분들 이득에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90,000를 투자를 했으면 이나는 사실은 여러분이 프린시플이니까 주인이니까 이 프린시플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나가 뭘 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나는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농땡이를 부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실제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주인데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 대금을 가지고 회사가 실제로 뭔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대충 뭐 딴짓하고 뭐 회사 사장이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주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나라는 또는 회사의 경영진이 모랄 해저드에 빠질 수가 있어서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프린시플 또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그냥 보통 여기서는 이나의 그냥 하나의 예지만 큰 기업일 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을 사는데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증권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대충 아무데나 투자를 하고 어차피 수수료 받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모랄 해저드의 예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모랄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법이 있나? 우리가 어드버스 셀렉션과 모랄 해저드를 방지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니터링이죠. 이나가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처음에 가정에서는 모니터링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00% 완벽한 모니터링은 애당초 불가능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잘 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적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있는 동안에 뭔가 내가 딴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비용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모니터링의 문제가 하나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주주가 가서 모니터링을 진짜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저 주주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니까 나는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가서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프리라이더 푸른 무임승차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이런 에퀴티 컨트랙트에 있어서 주식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지만 완벽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모랄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회사의 사정을 공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완벽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나가 여기서 처음부터 $10,000를 자기 돈 갖고 했다. 여기서는 $9,000만큼의 지분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이나가 $10,000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혼자 자기 자금만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모랄 해저드 문제가 발생을 애당초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자기 돈 갖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100,000를 다 이나가 먹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10,000로 손에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모랄 해저드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런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경영진한테 뭔가 주주의 이득과 연결되는 어떤 인센티브를 한번 줘보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너스라든지
스탁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게 되면 회사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좀 부합해서 노력을 할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나한테 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성공하면 얼마만큼의 보너스를 주겠다든지, 회사에서 경영진이 이익이 얼만큼 이상 나면 회사 경영진한테 보너스가 더 그만큼 성과급이 많이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스탁 옵션이라는 거는 뭐예요? 주가가 어느 범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회사를 스탁 옵션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행사를 해서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첫 번째 경영진의 목표는 주주를 위해서 주가를 좀 높게 만드는, 그리고 이 주가는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배웠듯이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회사를 좋게 만들어서 주식 가격을 상승시켜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 이상으로 되면 그 사장은, 경영진은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주주들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좋아지는, 그래서 두 개를 인센티브를, 주주의 인센티브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좀 맞춰보는 그런 것으로 고안된 것이 스탁 옵션이에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것이, 경영진이 뭔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든지 단기적으로 주가를 확 띄워놓고 보너스를 받은 다음에,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스탁 옵션이라는 것도 완벽한 방법이 되기는 어렵겠죠. 또 그 과정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경영진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탁 옵션이라는 것이 또 완벽한 수단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통해 가지고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분 투자를 통한 이런 방법은 모랄 해저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주식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차입이나 또는 뭐 채권 발행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한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랄 해저드 인 데트 마켓이라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 모랄 해저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대출과 차입을 통해서 이 9,000달러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역시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랄 해저드, 또 다른 형태의 모랄 해저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나가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데는 10,000달러가 필요한데 이나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달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나가 여러분들한테서 9,000달러만큼 지분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대신에 9,000달러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차입과 대출이 되는 거죠. 그죠? 9,000달러를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자율을 11%를 줄 테니까, 이자를 12% 이자율로 이자를 줄 테니까 9,000달러를 빌려달라.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나가 만약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하면 10만 달러를 벌게 되는데, 이 10만 달러 중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얼마가 돌아가요? 9,000달러에다가, 원금 9,000달러에다가 이자가 11%니까 모두 합쳐서 9,990달러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나한테는 그럼 얼마가 돌아가요? 10만 달러에서 이나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해서 10만 달러를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9,990달러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나는 9만 10달러를 가져가게 돼요. 만약에 이나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농땡이를 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달러가 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10,000달러가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를 줘야 돼요? 이나가 9,990달러를
줘야 되는 거죠. 무슨 짓을 하건 간에 11%의 이자율로 9,000달러를 빌렸으니까 성공하건 안 하건 여러분한테 이나는 9,990달러를 줘야 돼요. 만약 9,990달러를 주게 되면 이나는 얼마가 남아요? 10달러가 남아요. 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무조건 9,990달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나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여기서 마련이 되는 거죠. 아까의 에퀴티 컨트랙트에서는 이나가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부족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나가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마련이 된 거예요. 즉 아까 우리가 에퀴티 컨트랙트에서 봤던 문제가 이런 이번엔 데트 컨트랙트를 하면서 차익과 대출을 하면서 아까 봤던 인센티브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모럴 해저드 문제는 어디 갔느냐? 모럴 해저드 문제는 아직도 스틸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느냐? 자, 이나가 자기 돈 1,000달러와 여러분한테 9,000달러를 빌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진짜 밤새서 열심히 일을 하면 10만 달러로 팔아가지고 9만 달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열심히 일하는 거 대신에 여러분한테 받은 9,000달러와 자기 돈 1,000달러를 가지고 로또를 사요. 로또를 사면 로또를 사는데 그 확률이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의 확률로 2분의 확률로 10만 달러를, 만 달러를 투자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20만 달러가 되거나 또는 돈을 다 잃어서 제로 달러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0만 달러가 되지만 20만 불이 되거나 0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나가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신에 가서 그냥 로또를 사서 20만 달러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얼마가 돌아가요? 계속해서 9,990달러가 돌아가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죠?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나한테는 얼마가 돌아가요? 19만 달러가 돌아가요. 그죠?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2분의 1의 확률로 이 경우에. 그죠? 그럼 이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로또를 사가지고 한번 1억 천금을 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모랄 해저드가 되겠어요. 만약에 꽝이 나오면 이나가 얼마 받아요? 0원. 여러분은 0원.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그 돈 가지고 로또 사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성공하더라도 일 열심히 한 거고 똑같은 거밖에 못 받는데 실패하면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버려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센티브는 이나한테 9,000달러를 빌려주면서 열심히 일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 돈 갖고 로또 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나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로또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은 높은 거예요. 왜? 잘 되면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고 못 되면 잘못해서 꽝이 나오면 이나는 얼마가 손해예요? 1,000달러가 손해예요. 그죠? 자기 돈 1,000달러만 잃으면 끝이에요. 나한테는 하나도 못 주지만 그러면서 이제 범죄가 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나는 사실은 로또를 샀을 때 이 10,000달러라는 로또를 샀을 때 자기 돈은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 여러분 돈 가지고 로또를 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이나가 거의 다 먹는 거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남의 돈 가지고
위험한 짓을 해서 잘 되면 내가 좋은 거고 못 되면은 나는 조금 손해고 네가 손해고 그죠? 남의 돈으로 장난을 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모랄 해저드 문제가 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돈을 줬을 때, 빌려줬을 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돈 갖고 사업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저기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사회 신문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은 지금 이런 예는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고,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 예금을 하고서 이게 여러분들이 빌려줬다는 게 은행한테 빌려줬다, 예금을 한다는 자체가 돈을 은행에다가 빌려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행은 11%의 이자를 약속을 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를테면 좀 견실한 기업들한테 이자율을 뭐 대출 이자율 한 12% 받고 이렇게 대출해주고 그래서 1%만큼의 마진을 은행들이 이제 수익으로 잡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이 좋은 기업한테 대출해줘서 안전한 기업한테 대출해줘서 그 돈 가지고 뭐 약간의 이자를 이 은행이 이제 수익을 올리는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는 것인데 실제 돈을 받은 은행이 그렇게 안전한 기업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성공하면 이자율을 80%를 주고 실패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은행 입장에서는 로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성공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견실하고 안정적인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기업에 대출해 줄 인센티브가 은행이 생겨버려요. 또 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받은 이런 돈을, 여러분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안전한 이를테면 국채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큰 돈을 버는 것이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극단적인 경우 어떻게 돼요? 은행이 망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못 챙기면, 즉 여러분들한테 빌린 돈도 못 갚게 되면 은행이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예요? 일단 여러분이 손해고, 그죠?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현실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은행이 망하게 되면 내가 예금한 돈을 100% 다 날려요? 그게 아니죠. 어떤 제도가 있어요? 예금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5천만 원을 예금했다 그러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 원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은행이 만약 여러분들이 예금한 돈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들의 5천만 원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예금보험기금이라는 데서 나와요.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기관에서 예금보험기금이라는 걸 쌓아놓고 있고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망하게 되면 한 사람이 5천만 원씩 이제 돈을 예금자한테 돌려주게 돼요.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금보험공사에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은 결국은 어디서 나와요? 보통 때는 은행들한테 이렇게 걷어요. 예금보험기금을.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게 되면 결국은 세금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은행 입장에서는 남의 돈 가지고, 여기서 남의 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금한 돈, 2차적으로는 잠재적인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험한 투자를 하는. 이런 것이 모랄 해저드의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은행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은행이라는 데는 굉장히 안정적인 데고 보수적인 데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로또를 사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뭔가 은행이라는 데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위험이 높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도 항상 높기 때문에 그죠? 대출을 해주더라도 안전한 기업보다는 조금 위험한 기업에도 대출을 늘려주고 또 안전한 기업한테 대출을 쭉 해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위험한 기업, 조금 더 위험한 기업 이런 식으로 확장, 팽창해 나가는 게 은행 대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데까지, 굉장히 이상한 기업까지 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러면 돈을 빌려간 위험한 기업들이 돈을 못 갚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은행들이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의 예금 내지는 예금보험사의 기금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퀴티 컨트랙트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나의 인센티브 문제는 데트 컨트랙트로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나의 모랄 해저드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런 금융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어드벌 셀렉션과 모랄 해저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예금보험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12장에서 예금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중간시험 보기 전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거 말고 11월 1일 날 아마도 11월 1일 날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에 계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외부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 선배고 우리 과를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예보에 계신 분이 예금보험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예금보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교과서에 없는 얘기들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컨택이 돼가지고 아마 잠정적으로 11월 1일 날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위험한 데 돈을 쓰는 이런 인센티브를 이런 모랄 해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은행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맡길 때 예금을 할 때 그리고 은행이 이제 그 돈을 대출해 줄 때 어떤 식이 돼요? 여러분들이 9,000달러를 갖다가 이나한테 빌려주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못 갚게 되면 이를테면 이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 이런 거를 담보로 잡고서 이나가 이걸 못 갚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는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담보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 영어로 이제 콜레터럴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담보대출이지 무담보대출에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금액도 작고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나 입장에서는 만약 로또에 투자했다가 꽝이 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뺏겨버리기 때문에 로또를 사는 것보다는 일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를 좀 더 가질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갈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겠죠. 또 여기 넷월스라고 하는 것은 이나가 1,000달러만이 아니라 네가 1,000달러밖에 없으면은 내가 9,000달러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 3,000달러만 빌려줄 수밖에 없다. 네가 한 3,000달러 갖고 있으면 그때 내가 9,000달러를 빌려줄게. 그러니까 전체 10,000달러가 필요한 자금 중에서 너의 자기 자본이나 마찬가지. 너의 돈이 최소한 몇 %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게 1,000달러가 아니라 이나가 한 7,000달러고 내가 3,000달러 빌려줬다 그러면 자기 돈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 돈 갖고 로또 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인이 판단을 할 거고 따라서 소프트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넷월스나 콜레터럴, 담보 같은 걸로 이런 모랄 해저드, 즉 로또를 사는 행위를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9,000달러를 빌려주기는 빌려주는데
대출 계약서 같은 거죠. 이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조항들을 이 계약서에다가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9,000달러를 빌려줄 테니까 그 돈 갖고 로또는 사지 말아라 라는 조항. 로또를 사게 되면 너는 그냥 감옥 간다. 뭐 이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들을 대출 계약서에다 집어넣어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즉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대출을 해줄 때 그 돈 가지고 어떤 특정한 우리가 신용 등급 이런 걸 배웠으니까 신용 등급이 어느 이하인 기업에게는 대출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에퀴티 컨트랙트도 그렇고 데트 컨트랙트도 그렇고 둘 다 모럴 해저드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금융시장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크건 작건 간에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이해상충관계,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는 조금 또 다른 종류의 모럴 해저드 문제, 금융시장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모럴 해저드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conflict of interest라는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 하면 주로 하나의 금융기관이 여러 개의 업무를 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conflict of interest가 주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의 금융기관이 여러 개의 업무를 하면서 일종의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increasing returns to scale. 즉, 규모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면 평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그죠? 우리가 그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가 똑같은 공장을 2개, 3개 똑같은 공장을 확대하면서 생산 평균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 때문에 뭔가 더 좋아진다. 이런 것이 규모의 경제였어요. 우리가 규모의 경제는 미시 시간이나 뭐 언론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죠? 근데 금융이라는 데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사이즈를 2배로 키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배로 키운다는 얘기는 지금 예금을 한 10억쯤 받았는데 이걸 한 20억쯤 받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또 뭐 한 50억을 했는데 100억으로 키우고 뭐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면에 위험도 같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위험이라는 게 물론 위험이라는 게 조금 따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주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금융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규모를 키우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10억을 하다가 20억을 한다 그러면 10억을 대출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사람한테 대출이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는 항상 위험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융에서는 또 규모의 경제 말고 종종 범위의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정보가 한 군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용되는 경우에 우리가 범위의 경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만 하나가 딱 있어요. 그냥 독립적인 은행이 하나가 있어요.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어떤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자질구레한 정보들, 생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보를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A라는 회사에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대출해주는 데만 그 정보를 쓰기에는 좀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어떤 주식 투자를 또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A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채권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정보가 여러 군데 서로 다른 금융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밑에 신한은행 가서 증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가야 돼요. 은행이라는 데와 증권회사라는 데는 엄연히 다른 금융기관이에요. 그죠? 보험사라는 데와 은행은 완전히 다른 금융기관이에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주로 이제 큰 금융기관, 신한이라든지 KB라든지 뭐 우리 하나 이런 데 보면 다 지주회사라는 형태로 돼 있어요. 지주회사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지주라는 게 있고 페어런트 컴퍼니라고 하는 모회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개의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보험이 있고 뭐 자산운용이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한지주가 있어서 신한지주 밑에 신한은행, 신한투자금융, 뭐 신한보험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되어 있어요. KB라는 KB금융지주라는 게 있고, 그래서 지주의 회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KB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근데 이 지주회사는 직원이 그렇게 몇 명 안 돼요. 그 밑에 KB국민은행이라는 게 있고, 거기는 직원이 굉장히 많죠. 지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지주회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 이 사이에 이렇게 다 칸막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칸막이가 있는데, 정보는 어느 정도 조금 공유할 수가 있겠죠. 신한은행의 정보가 신한증권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지주회사 형태는 전에 보면은 과거에는 신한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증권회사가 있고, 이게 독립적으로 다 지주회사 형태가 아니라 다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범위의 경제를 누리기가 어렵겠죠. 신한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회사에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정보를 어느 정도 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유럽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문제가 도이체방크 뭐 이런 것들, 이런 데 가면은 이놈은 은행이자 증권회사이자 자산운용사예요. 한 기관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유니버설 뱅킹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런 유니버설 뱅킹 시스템, 특히 이제 대륙계 유럽에서는 이런 유니버설 뱅킹 시스템이 이제 준대. 이런 기관에서는 범위의 경제를 누리기가 굉장히 좋겠죠. 안에 한 회사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다 독립돼 있어요. 뭐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정보가 조금은 공유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유니버설 뱅킹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미국도 옛날에는 이런 유니버설 뱅킹처럼 한 기관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했어요. 그런데 대공황 때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니버설 뱅킹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럴 해저드 문제 때문에 대공황이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대공황이 끝나고 1933년에 미국의 은행법이라는 거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을 다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하나의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다 하던 거를 다 따로따로 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IB 투자 회사가 있었어요. 그죠? 인베스트먼트 뱅킹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딴 데 합병이 됐지만, 그리고 JP 모건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 두 회사가 같은 회사였어요. 하나의 회사였는데, 하나의 금융기관이었는데 1933년 은행법에 따라서 IB 업무, 투자은행 업무와 상업은행 업무가 한 기관에서 같이 못하게 되니까 두 회사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는 JP 모건이라는 은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됐지만, 또 하나는 모건 스탠리라는 IB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가 원래는 같은 회사였는데 분리가 된 그런 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강제를 시켜버렸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범위의 경제가 있으면
뭔가 은행 입장에서 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모랄 해저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랄 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우리 말은 이제 증권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인베스트먼트 뱅킹 회사에서 뭐 JP 모간은 상업은행이고 모간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망한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소위 인수 업무, 언더라이팅인 업무라는 걸 해요. 아까 우리 주시장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떤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그 가격이나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얼마나 발행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IB한테 가서 증권회사에 가서 내가 이 주를 한 주에 몇 원씩 해가지고 얼마의 가격에 소위 상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는 IPO라고 하는 걸 하면 되겠느냐, 몇 주나 발행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봐요. 자, 그럴 경우에 이 IB는 이런 업무를 하는 동시에 또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우리 증권회사에서 이제 리포트 같은 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이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 뭐 이런 식의 보고서도 내고 고객들한테 추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경우에 이런 두 가지 업무가 서로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상장을 하러 온, 이를테면 유상증자를 한다. 지금 주식회사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주식을 조금 더 발행하고 싶은 어떤 기업이 와서 그것에 대한 뭐 이를테면 주선 업무를 좀 부탁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객이죠. 이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기 때문에 좀 주가를 좀 가격을 높게 쳐주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이 고객이 바라는 바고. 반면에 증권회사 입장에서 투자자들한테 보통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이것을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격이 얼만큼 돼야 되는 걸 가르쳐줘야 될 또 임무가 생겨요. 하나의 금융기관이 두 개의 업무를 하면서 한쪽은 가격을 좀 높게 해주고 싶고 한쪽은 공평하게 해주고 싶고 이러면 업무의 상에서 컨플릭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해상충 관계의 예고, 이것이 하나의 모랄해저드 문제가 되겠어요. 만약에 그 회사 입장에서 투자은행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싶은 그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라면 실제 약간 좀 예상되는 가격을 좀 높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예도 실제 있었던 예도 하나 적어놨고 또 우리 회계 기관에서 어카운팅 컴퍼니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와 이제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감사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다른 식의 좀 좋게 봐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유니버설 뱅킹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발생하고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발생하면 모랄 해저드 문제가 돼서 뭔가 금융시장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심하면은 뭔가 사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또 굉장히 중요한 금융시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 그리고 신용평가 회사들 얘기를 했어요. 신용평가 회사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신용평가 회사에 가서 돈을 내고 등급을 받아야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돈을 신용평가 회사에 지불을 하고 이 회사가 어떻다는 정보를 사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프리라이더 프라브룹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도저히 안 되고 결국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받고 신용평가회사가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나한테 학점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나한테 학점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굉장히 나쁜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려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A를 줄 수는 없고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뭐 A도 주고 B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회사다, 중요한 회사다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회사다 그러면 주요 고객이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B보다는 B 플러스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를 못하고 약간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도 conflict of interest의 하나의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 우리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금융시장에 있는 규제, 우리가 첫 번째 8장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8가지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은 가장 규제가 심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규제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그리고 이런 Conflict of Interest까지 이런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도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 아니지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규제 완화를 해야지 뭔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꼭 필요한 규제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들, 뭔가 기업들이,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이상한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제들이 사방 곳곳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고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새로운 상품도 개발되고 뭔가 변화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규제가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